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조금 늦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 커뮤니티 쪽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오늘 새벽에 건드라크가 저스트 마켓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웹캐스트를 진행을 했었고, 거기에 올라온 그 자료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 이제 해석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영상 하루 만에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상편, 하편으로 나눠서 2회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상편으로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 건드라크에 대해서 뭘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린다면 더블라인이라는 캐피털 회사의 공동 창업자 겸 CEO입니다. 그리고 신흥 채권왕으로 불리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현재 주기에 시장 흐름을 가장 잘 파악하는 사람이고, 그런 인사이트를 통해서 수익으로 연결 지었던 이미 증명된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신흥 채권왕이라고 불렸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증시가 강세 국면에 있었을 때 올해 초였죠. 그때 2018년 후반에 증시 하락을 이미 예상을 했었습니다. 건드라크는. 그래서 이때 당시 2018년 4월 달에 올라온 기사였는데 결국 연말에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미 이러한 이제 인사이트가 이미 증명된 사람이고, 그래서 특히 건드라크의 이런 분석이나 자료 인용들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오늘 있었던 웹캐스트 주제 그 저스트 마켓, 그 오직 시장이라고 이제 건드라크가 주제를 이런 식으로 정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오직 시장 관점으로만 현재 상황을 분석하겠다. 이런 강한 자신감과 확신을 표출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게 바로 코스피죠. 코스피를 근거 자료로 조금 처음 시작을 해서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일단 2018년 초 당시, 그러니까 1월 달이죠. 1월 달. 1월 달로 이제 2018년이 새해가 되면서 그때 당시에는 건드라크도 세계 경제를 좀 낙관을 했었대요. 그때 당시 1월 달에는. 그리고 특히 코스피 지수를 예로 들었는데, 코스피 지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거라고 합니다. 일단 수출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한국이. 그래서 이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결국 세계 무역과 상업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지수다라고 판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1월달 당시 보면은 아직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건드라크가 이때 당시만 해도 세계 경제를 낙관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지금 결국엔 이때 꺾였잖아요. 이때 추세를 이탈을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저점을 깨는 흐름이 나온 이때가 그 앞에 그 기사 잠깐 스크랩 했던 것처럼 대충 올 봄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세계 경제에 대해서 낙관에서 비관으로 이제 바뀌었던 그런 시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그 시티그룹에서 발표하는 경제 데이터 변화 지수인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일단 눈에 띄는 거는 유로존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 데이터 변화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이 하락을 했던 시점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2018년 봄이거든요. 1월, 2월은 아니고 대충 3월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3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유럽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쪽, 그리고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이죠. 이머징 마켓 쪽이랑, 그리고 전체적인 글로벌, 이러한 여기에 편입된 그 지역의
지수가 다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 이때부터 하락세를 나타내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2018년 말에 미국도 결국 마이너스로 진입을 했습니다. 검은색이 이제 미국 쪽이거든요. 한마디로 이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은 지금 최악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제가 녹색으로 동그라미를 쳤는데 이때가 바로 유로존 위기가 처음 이제 발발되고 그때 이제 나빴던 시기거든요. 지금 그때 시기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유럽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다른 글로벌 지역도 다 마이너스로 떨어졌다라는 거. 이때는 그래도 미국이나 다른 이머징 마켓이나 이런 쪽은 다 상승 쪽이었거든요. 그리고 유럽은 미국은 건재했었습니다. 다른 데는 다 마이너스로 갔지만 미국은 이때 계속 플러스권을 유지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좀 다르죠. 미국까지 포함해서 다 마이너스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74번 영상 때 글로벌 경기 전망 지수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진입을 했다. 글로벌 경기 전망 지수가. 그래서 이거랑 이제 같이 연관지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했던 그 설문조사 결과거든요. 보시면 일단 위의 설문은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 2019년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 같으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중에 10%만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설문은 향후 12개월 내 글로벌 경제 성장이 지금 상태에서 더 개선될 수 있을 것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것은 이제 반대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다 비관을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단 2019년 내에 리세션이 발생할 확률은 적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좋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12개월 내에 글로벌 경제 성장이 개선될 것으로 보는 사람 역시 매우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세션은 2019년에 안 올 수도 있지만 계속 그 위험은 올라갈 거다. 지금 현재 상태가 개선될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도이치방크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 1901년부터 이제 쭉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1901년 이래 2018년이 가장 돈을 벌지 못한 해로 기록이 됐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71개 그 자산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고 그 71개 자산 품목 중에서 무려 90% 보면 90%잖아요. 90%의 자산 품목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이 71개의 그 자산에는 주식 부분이 30개, 그리고 채권 쪽에 30개, 그리고 상품 시장에 5개, 그리고 신용 쪽에 4개, 그리고 주택 시장 하나, 그리고 현금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자산 클래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중에 오직 10%만 손실을 면한 겁니다. 거꾸로 해석을 하면. 그래서 어쨌든 거의 1901년 이래 가장 최악의 해다, 2018년이. 그 자산 시장에서 봤을 때. 그만큼 이제 안 좋았다라는 얘기고, 과거에 그런 나타났던 그 위기들과 굉장히 틀리죠, 규모가 지금. 그리고 요것은 이제 과연 이 자산 시장에서 이렇게 큰 손실, 역대적으로 1901년 이래로 가장 큰 손실을 봤던 그런 원인은 무엇일까라고 이제 건드라프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나온 결론은 주요 원인은 바로 주요 중앙은행들 있잖아요. 주요 중앙은행들, 뭐 여기서는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연준입니다. 연준이고, 그리고 녹색 같은 경우에는 ECB, 유럽이죠. 그리고 여기 분홍색은 일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듯이 그 자산 규모 축소, 그러니까 긴축이죠, 긴축. 대차 대조표 축소로 글로벌 MSCI 약세가 발생했다.
결국 양적 긴축이 가장 큰 원인이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드라크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동안에 2015년 12월 달에 금리 인상이 처음 시작이 됐고 계속 동결을 유지하다가 본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건 2017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MSCI는 계속 상승을 유지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인상 환경 상태에서 양적 긴축을 한 게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이제 공유해 드릴 텐데 저도 이거 보고 굉장히 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연준의 아틀란타에서 발표하는 연준의 그림자 금리 모델입니다. 여기서 하나씩 이제 이거는 좀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이 검은색 있잖아요. 이 검은색이 연준의 금리입니다. 금리고 그리고 연준의 그림자 금리 모델까지 합산한 건데 2008년에 이제 큰 위기로 양적 완화를 시행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게 분리가 됐어요. 연준의 그림자 금리 모델과 실제 연준의 기준 금리가 분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기준 금리는 이때 양적 완화를 한 이후부터 거의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었죠. 이렇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연준의 그림자 모델에서 보여지는 금리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로 향하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영향을 미쳤던 거, 이 연준의 그림자 금리가 마이너스로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양적 완화입니다. 양적 완화. 지금 이 보라색 막대로 보여지는 게 바로 그 양적 완화로 이제 했던 그 자산 매입 규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같이 놓고 분석을 했었을 때 결국 기존에는 일단 대충 8천억 정도였어요. 8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이 있었는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됐었죠. 근데 2008년에 그 위기가 닥치면서 처음으로 지난 1차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양적 완화를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연준이 이제 매입한 자산 규모가 굉장히 커졌고, 그리고 이 밑에 그림자 모델 금리 모델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때 늘어난 이만큼의 양적 완화 규모.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여기서 양적 완화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이만큼이 늘어난 겁니다. 이만큼이 늘어난 만큼 그림자 금리 모델도 그만큼 내려왔었어요. 이것을 같이 비교해서 놓고 보니까 수치적으로 봤을 때 QE 1차, 2차, 3차 대체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거 약 8천억 달러를 제외를 하면은 4조 5천억 달러에서 8천억 달러를 제외하니까 대충 한 3조 7천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1차, 2차 양적 완화 규모가 대략 3조 7천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양적 완화 기간에 이제 이 그림자 금리 모델이 내려갔기 때문에 결국 양적 완화의 1조 2천억 달러 규모가 결국 금리 인하 1%에 해당하는 효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금융위기가 일어나기 전 5.25%였거든요. 기준금리가.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제로금리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양적 완화를 여기에 더했잖아요. 여기에다가. 양적 완화를 더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8.25%의 금리 인하 효과를 가져온 겁니다. 한마디로 5.25%의 금리 인하를 했지만 이걸로도 절대로 방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시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양적 완화 효과는 금리로 계산을 했었을 때 약 1조 2천억 달러가 1%의 금리 효과를 가져왔고 결국 그것을 수치적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결국 지난 위기 때는 8.25%라는 금리 인하를 한 것과 비슷해진 겁니다.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아까 그 양적 긴축이 이제 MSCI, 그러니까 주가 지수 같은 것들이 다 하락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 보라색 이제 줄어드는 시점이 바로 2018년입니다. 거의.
2018년부터 양적 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때 보시면 이제 2018년에 금리 인상이 1%가 됐었잖아요. 0.25%씩 4번 진행이 됐으니까. 그런데 1%가 금리 인상이 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기서 보시면 대체적으로 한 양적 긴축으로 인해서 4조 5천억 달러였던 게 대충 4조 지금 4조 58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한 4천억 달러? 거의 4천억 달러만큼의 양적 긴축이 같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2천억 달러가 1%의 금리 인하 효과였으니까 정확히 이제 0.3 정도? 0.33 정도의 금리 인상 효과가 같이 된 겁니다. 자산 축소가 됐기 때문에 반대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장은 이제 1%의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효과가 아니고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가해진 것은 1.33%의 금리 인상 효과가 가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은 금리 인상 초기에는 시장이 반응을 하지 않다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되면 슬슬 현재 경제 상태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킬 만한 그런 수준에 도달할 때 이제 시장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마지막 금리는 2.27, 평균 2.27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0.33을 더하면 실질적으로 기준 금리는 2.5에서 2.75 이 정도 수준에 있는 것과 거의 체감이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그 연준에서 그 3%의 그 중립금리를 외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준금리가 3%에 도달하지도 못하는데도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양적 긴축이 같이 진행이 됐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3%에 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시장이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최근 그 연준의 그 파월 의장이 양적 긴축 정책에 대한 그러니까 경제 상태를 봐서 양적 긴축 정책도 변경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바로 이제 현재 주식시장에서 반등의 호재로 작용을 해서 급격하게 반등을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금리 인상도 문제지만 결국 QT가 너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연준이 지난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만큼의 자산을 매입을 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를 하길, 그리고 연준이 기존에 말했던 거, 그리고 관련 그 금융가들의 얘기를 빌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연준의 그 양적 긴축은 계획적으로 잘 진행이 될 거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매입한 자산들은 서서히 잘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별 걱정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다 틀린 겁니다. 고작 요만큼만 줄였는데도 지금 시장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 계획적으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QT가 사실상 시행이 되면 안 됩니다. 현재 경제 상태에서는. 그동안 알고 있었던,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그 경제에 대한 그 전망들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지금 와보니까 다 거짓이에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 좀 더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금리 인상과 더불어 바로 QT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거를 같이 봐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효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QT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효과를 같이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앞으로 함께 놓고 봐야 됩니다. 금리 인상과 QT 정책. 좀 말이 길어졌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굉장히 조금 많은 힌트를 얻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충분히 전달하고자 해서 지금 이 도표를 가지고 많이 좀 이야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다음 지표를 이제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컨퍼런스 보드의 그 LEI 지수인데요. 여기 LEI 지수는 바로 이겁니다. 리딩 이코노미 인디케이터. 한마디로 이거는 이제 전체 경제에서 변화하기 전에 이동하는 경제 변수가 모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 지표들은 미래 상태를 같이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 순환 사이클을 이제 신호로 보여주는 이제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최근 보시면 갑자기 훅 꺾였잖아요. 이렇게 급격하게 꺾이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각도를 보시면 거의 수직 낙하했습니다. 이렇다라는 거는 앞으로의 그 경제 상태, 이건 지금 미래 상태를 보여주는 약간 선행지수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경기 침체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경기가 나빠진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지수의 지금 흐름 상태를 볼 때.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그 LEI 지수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지 조금 제가 조사를 해서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컨퍼런스 보드의 그 LEI 지수의 그 구성 요소를 보면은 일단 주당 평균 제조업 시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실업 보험에 대한 주당 평균 청구 건수, 실업 급여죠. 그리고 소비재와 자재 제조에 대한 신규 주문, 그리고 신규 주문 ISM 지수, 그리고 항공기 주문을 제외한 비보호 자본재에 대한 신규 주문, 그리고 신규 건축 주문, 그리고 S&P 500에 대한 것들, 그리고 선도 신용지수, 그리고 금리 스프레드에 대한 것들, 그리고 사업 조건에 대한 평균 소비자 기대치, 한마디로 심리죠, 심리 지수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지수에는 이제 CEI라는 이제 지수가 같이 포함이 되는데, 이건 한마디로 현재 경기 상태를 포함하는 지수입니다. 이것들이 모두 다 복합적으로 반영된 지수가 바로 LEI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출처는 이제 컨퍼런스 보드 리딩 이코노미 인덱스라고 해서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따로. 그래서 이곳에서 같이 제가 이제 조사를 해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LEI 지수는 단순한 지수가 아니라 이런 경제에 관련된 굉장히 복합적인 모든 변수를 함축하고 있는 지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매우 급격하게 꺾였다. 이렇다라는 거는 그 미래의 그 우리 글로벌 경기 흐름이 안 좋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0으로 내려가게 되면 0을 깨게 되면은 실제로 경기 침체가 거의 임박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난 위기에서도 보면 0으로 떨어지고 나서 0으로 확실히 떨어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일단 큰 폭으로 갑자기 확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상황이고 이것이 만약에 0을 깨게 되는 시기가 온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거의 임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ISM 제조업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인데요. 이건 뭐 저번에 일단 제가 영상으로 따로 발표했을 때 올려드렸죠. 그리고 건드라크는 이제 이 지표를 가지고 일단 이 지표상으로는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쁘다. 나쁜 상태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고요. 지금 이 상태를 보면은 이제 경기 둔화로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 그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건드라크는 이제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난주에 한번 주가가 크게 한번 하락을 했었었죠. 물론 지금은 반등은 했지만. 그래서 어쨌든 지금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나타냈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 제조업 PMI 지수는 그 제조업 중에 경제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고, 여기에는 이제 뭐 신규 주문, 재고 주문, 생산, 그리고 납품업체 및 고용 환경을 모두 반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성 있는 지수입니다. 이 신뢰성 있는 지수가 이렇게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그 경제 상황이 개선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게 냉정한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그 심리 지수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조금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요거 파란색, 하늘색으로 표기된 거는 소비자 신뢰도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활동이랑 뭐 저축을 통해 표현되는 경제 상태에 대한 낙관론의 수준이죠. 얼마나 낙관하고 있는지 소비자들이. 그리고 요거는 소비자 활동이랑 저축을 통해서 이제 알아보는 낙관도입니다. 그리고 주황색 같은 경우는 이제 CEO들의 이제 신뢰도입니다. 그리고 회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웰스파고나 뭐 국민주택건설업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감정을 측정하기 위해서 디자이너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그 심리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규모 사업자들이죠. 소규모 사업자들 그러니까 톰슨 로비터랑 페이네트가 이제 발표한 비즈니스 대출 지표로 일반적인 이제 주요 지수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검은색은 이 모든 지수를 평균값으로 낸 지수인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지수가 다 하방으로 크게 꺾였어요. 유일하게 하방으로 크게 꺾이지 않은 지수는 바로 이겁니다. 소비자 신뢰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 신뢰도는 소비자 활동이랑 저축을 통해 표현되는 신뢰자 지수이기 때문에 모든 소비자에 대한 그 신뢰 지수를 반영한 값은 아닙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소비자 신뢰도가 유일하게 물론 살짝 꺾이긴 했지만 큰 폭으로는 하락하지 않았죠. 나머지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것이 살아있는데 이것까지 꺾이게 되면은 실제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본격적으로 닫는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 쪽으로는 사업이나 이런 기업들 간의 그 수익성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태는 이렇다. 이미 그 사업가들, 기업가들의 심리는 다 꺾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국 주택과 부동산 시장 데이터거든요. 이제 하나씩 이것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옅은 하늘색은 기존 주택의 그 판매 지수입니다. 이것이 이제 상승을 해야 그 주택 시장에 이제 거래가 증가하고 계속 거래가 붙는다라는 얘기는 긍정적인 신호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옅은 하늘색도 보시면 알겠지만 2018년 2017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하방으로 기울기 시작을 했어요. 거의 2017년 하반기 맞네요. 2017년 4분기 정도부터 이 기존 주택의 그 판매 지수가 하방으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황색은 신규 착공이죠. 건설 시장의 이제 그 상황을 알 수 있는 지표인데 이것은 크게 하방으로 꺾이진 않았지만 더 이상 늘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이때랑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에서 이제 계속 머물고 있거든요. 이때는 이제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 서서히 이 추세선에 이제 좀 확실하게 그어볼게요. 대체적으로 이 주황색 이런 추세를 타고 있었는데 지금 이 추세선에 닿았죠. 그리고 추세선에 닿았다는 얘기는 더 이상 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반까지 왔기 때문에 이것까지 이탈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주택 경기 시장은 다 얼어붙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주택 허가, 착공 허가인데 이것도 역시 같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뭐 늘질 않고 있고 둔화하는 이제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짙은 하늘색, 짙은 파랑색 요거거든요. 요거 바로 위에 있는 거. 짙은 파랑색은 이제 곧 임박한 그 주택 거래 건수예요. 거의 그러니까 미결제 상태거든요. 미결제 상태일 뿐이지 이제 곧 거래가 성사되는 건수인데 이것은 이미 2016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주황색은 연두색은 신규 주택 판매 건수입니다. 이것은 이미 추세를 이탈을 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완만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이건 추세를 이탈을 했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는. 그래서 현재 미국 주택 시장은 정점을 찍고 하방에 들어서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굉장히 급격하게 꺾인 이 노란색을 볼 수 있는데 이 노란색은 그 NAB 그리고 웰스파고에서 제공을 하는 주택 시장 지수입니다. 주택 그 시장 지수 역시 크게 꺾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18년에 들어와서. 그래서 일단 부동산 시장도 좋은 상황이 아니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입니다. 앞서 말했던 그 소비자 신뢰 지수와는 조금 다른 건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현재 미국 경제 상태에 대한 낙관론의 정도로 정의된 소비자 신뢰도를 측정한 수치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지표들 그 빨간색으로 전환된 이 시기가 대체적으로 어떤 시기랑 일치하시는지 조금 눈치채신 분들이 있네요. 이 시기가 바로 지난 과거 사이클에서는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이 함께 시작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때부터 소비자들이 경제 상태의 그 체감도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던 시기랑 거의 일치해요. 이 시점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됐었고 지난 시즌에도 거의 2004년 그때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됐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심지수가 갑자기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2015년부터 이제 음영으로 들어왔잖아요. 2015년부터. 그리고 2014년까지 이때는 뭐가 있었죠? 과거 시즌과 달리 QE 종료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소비자들 입장에서 심리지수에 영향을 미쳤겠죠. 과거 사이클에서는 QE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금리 인상 때부터 반응을 했지만 이번 사이클에서는 지난 금융위기 시절에 QE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QE 종료로 인해서 심리지수가 더 빨리 꺾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2018년 거의 하반기에 와서는 역대 가장 그 낮았던 시기가 바로 그 닷컴 버블 직전이었거든요. 바로 지난 금융위기 사이클에서도 이 수치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깨고 지금 내려왔었죠. 그만큼 지금 미국 경제 상태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굉장히 나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음영으로 이제 확 꺾인 이후에는 모두 다 경기 침체가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지금도 역시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어디까지 나빠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경기 침체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하이드 채권 스프레드인데 제가 지난 연말에 그 하이드 채권 스프레드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스프레드가 어떤 스프레드인지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렸었는데 이 금리 차는 바로 정크채 금리에서 10년물 국채 금리를 뺀 겁니다. 이 금리 차를 나타낸 차트고요. 이 차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2001년에는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했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이 시기로부터 6개월 뒤에 리세션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도 마찬가지로 그 연말에 2007년 하반기에 갑자기 이러한 급상승이 금리 스프레드가 상승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6개월 뒤쯤에 리세션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건드라크가 추가로 해석을 해둔 게 있어요. 2016년 지금 점선으로 표기한 거 상하색 거의 흰색으로 비슷하게 보이는 이 상하색으로 보이는 점선이 2016년에 하이드 채권 스프레드 흐름입니다. 그리고 2011년을 나타낸 것은 파란색 점선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2016년과 2011년에도
이런 비슷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급격하게 하이드 채권 스프레드가 상승하는 모습. 하지만 이때는 1호부터 6개월 뒤에 리세션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드라크는 이제 긍정 오류라고, 공정 오류가 발생이 됐다라고 표기를 해뒀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은 뭐냐면 지금 이거는 이제 쭉 연도별로 쭉 나타낸 겁니다. 지금 긍정 오류가 나타났다라고 한 거는 바로 이 시즌이잖아요. 이 시즌 2011년이랑 2016년. 과거랑 다른 게 뭡니까? 이때 과거랑 달랐던 거. 지금 여기 그 과거에 나타났던 거 2001년이나 그리고 2007년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건 빨간색으로 표기를 할게요. 2001년은 바로 요거거든요.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갔던 거. 그리고 2007년에는 바로 요겁니다. 이거 하반기에 급격하게 올라갔던. 이때랑 다른 거는 이때는 양적 완화가 없었던 시기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2008년쯤을 크게 선을 그어서 이 시장 환경이랑 이 시장 환경은 전혀 다르다. 완전히 바뀌었다. 성질이.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해드린 기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QE를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QE를 진행을 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금리 인하만으로도 위기를 벗어났었어요. 금리 인하만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QE라는 변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없었겠죠. 하지만 이때는 QE라는 변수, QE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변수를 같이 적용을 해야 됩니다. 2011년에 보면은 이때는 뭐 금리 인상도 없었어요. 이때는 금리 인상이 있었죠. 이때는 막 금리 인상이 거의 이제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에 하이드 채권 스프레드가 반응을 했던 겁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최고조였을 때 조건입니다. 당시 최고조일 때 하이드 채권 스프레드가 급격히 올라간 이 조건과 이 조건이 맞물린 상태에서 리세션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 둘 다는. 그리고 2011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있었어요? 없었죠? 금리 인상 없었고요. 오히려 QE가 계속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드 채권 스프레드가 올라가봤자 이러한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위기로 연결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리고 2016년에는 2015년 말에 금리 인상을 한 차례 했었지만 금리 인상을 했었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양적 완화는 종료가 됐었던 시기였죠. 앞에서 있었던 그 리세션이 일어나기 전에 그 조건들이 뭐예요? 금리 인상이 거의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더 이상 올리지 못하는 국면에 있었을 때 채권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리세션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때는 그러한 조건이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지는 건드라크는 이때를 긍정 오류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지만 저는 긍정 오류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긍정 오류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안 돼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2016년과 2011년에 하이드 채권 스프레드가 올라갔을 때는 무시해도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 금리 인상 사이클이 거의 절정에 다다르지 않은 시기였고 1차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이 빠졌기 때문에 이때 채권 스프레드가 올라갔던 거는 그냥 단기적인 정치적 이슈들이 오히려 작용을 했을 거다. 2016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그리고 브렉시트 이러한 그 정치적인 그 이슈들이 작용을 하면서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하이드 채권 스프레드에 나타난 거지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채권 스프레드가 올라간 게 아닙니다. 제가 그거를 조금 언급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다른 거는 다 공감을 했었는데 이거는 좀 공감을 못해서 그런 이유들을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 어때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 지금은 금리 인상이 시장에서도 판단하기를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라고 평가하고 있었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환경에서는 하이드 채권 스프레드가 올라가는 현상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거는 금정 오류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6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성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는 게 합리적입니다. 어쨌든 지금 금리 사이클이 거의 막바지에 지금 와 있다라고 이미 그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 하이드 채권 스프레드가 올라가고 있는 이 현상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고 우려할 현상이다. 그래서 건드라크도 이 부분은 명시를 했어요. 지금 불황의 위험이 지금 당장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불황의 위험이 있다는 걸 암시를 한다라고 짤막하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건드라크도. 그래서 어쨌든 2011년, 2016년도에 일어났던 하이드 채권 스프레드의 그 급상승과는 전혀 다르다.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상편의 그 마지막 차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단기 국채 금리와 글로벌 채권 시장의 금리를 이제 함께 합성한 건데요. 이제 건드라크가 이거를 조금 우려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할 것은 미국의 이 단기 국채 금리가 채권 시장의 금리를 초과를 했다. 지금 넘어섰잖아요. 지금 넘어섰기 때문에 과거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시기는 바로 다 그 위기 직전에 일어났던 현상이었거든요. 이러한 반전이 일어날 때마다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결국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앞에서 차근차근히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2000년 닷컴 버블 시기였죠. 이때도 이것이 같이 상승을 하는 국면에서 미국의 단기 국채 금리가 오히려 더 글로벌 채권 금리보다 더 높아지는 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지난 2008년 위기가 일어나기 전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 그 마지막 그 사이클에 진입을 하면서 미국의 단기 국채 금리가 글로벌의 채권 금리를 역전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바로 침체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얼마 안 있은 후에 경기 침체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 분석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건드라크도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T-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T-빌이라는 거는 1년 미만의 단기 국채입니다. 단기 그 1년 미만의 단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요. 대신에 발행 당시에 할인된 가격으로 이제 매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액면가보다 할인을 해요. 그래서 이자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만기가 되면은 그 액면가의 그 차액 있잖아요. 할인된 금액과 액면가의 그 차액, 그만큼의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 할인 금액은 시장 조건에 따라 그리고 경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네요. T빌은 1년 미만의 단기 채권이고 여기서 사용된 그 차트는 3개월짜리입니다. 3개월짜리 T빌이고요. 어쨌든 이것들이 지금 2018년 그 하반기에 역전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단기 국채 금리가 글로벌 채권 시장 금리보다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들은 바로 경기 침체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향후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암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우려된다라고 건드라크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직 못 본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대체적으로 지금 한 절반 정도를 본 것 같은데 제가 이 나머지 내용도 조금 잘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
다음 영상 때 건드라크의 저스트 마켓 하편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퇴근할 시간이 되셨는데 이제 제가 최대한 영상을 빨리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저녁을 먹고 아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